안녕하세요. 정성태입니다. 자, 이번 영상, 산모 해설 영상인데요. 지금 이번 시험을 쭉 지켜보면, 마지막에 좀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켜보면, 전 시험과 달리, 공부를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들이 좀 구분되는 시험이었다. 즉, 허수를 거르는 시험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니까, 너무 여러분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다음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관계의 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토양 속 세균은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기억, 비생물 요소. 당연하죠. 토양이란 건 당연히 비생물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니은은 소비자이다라고 되는데, 니은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식물입니다. 식물은 여러분들 소비자가 아니라 뭐예요? 생산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 사실 뭐 이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그걸 여러분 좀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단원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의 그런 상호관계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상호관계, 상호작용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식물이 주변에 있는 공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다. 자, 2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들은 뭐냐? 지금 여기 단원에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명확하다고요. 각 단원별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명확하다고요.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든 생명체든 구성하는 원소들의 우선순위, 구성의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여러분 좀 외워주시고, 지구도 외워주시고, 우주도 외워주시고, 지각도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보통 이 2가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할까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명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생명체는 가장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가 탄소, 그 다음에 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를 보시면 산소가 가장 많고요. 이 퍼센트지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수치를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순위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산소, 탄소, 수소, 즉 얘가 사람이죠. 가가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지금 뭐 나온 김에 지구는 가장 많은 게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철이 되면서, A가 철이 되면서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지구가 되겠죠. 그쵸?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다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번 시험에서는 이 2개를 물어봤을 뿐이야. 다른 시험에서는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는 우주는 수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가 헬륨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거 지각은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가 규소고 마지 3번째가 알루미늄이다. 이 3개 정도만 외우면 다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4개는 꼭 외워주세요. 보기 기억.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이다. 사람 맞죠? 네,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철이다. 철이에요. 지구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후 38만 년. 여러분들 이건 빅뱅에서는 항상 그 시간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38만 년이 됐을 때 뭐가 생성됐어? 원자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쵸? 그것도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우리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이내 그때 어떻게 이 맞는 게 다 생성돼요? 이 철 같은 거나 뭐 규소, 산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막 생성되는 것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됐다. 이런 건 안 됐지. 그치? 그래서 2번의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라면 봉지에 표시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한 학생 A와 B의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원래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한 단원에 대한 걸로 한 문제를 구성하겠다가 아니라 여러 단원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한 문제로 이제 만들겠다. 라는 게 좀 반영이 됐죠. 물론 이거는 이 단원에 대한 것들만 들어가 있지만 이 단원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이번 시험에. 이런 단독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원,
다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에 좀 들어가 있고, 제가 얼핏 그때 지금 봤을 때 한 3문제 정도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예,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쵸? 뭐 이게 수능에서도 3문제 나오겠다라고 이게 하긴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쵸? 근데 이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 시험이었다. 네, 그런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부피잖아요. 여러분들 기본량 그거는 외워주셔야 돼. 예, 기본량. 그 외에 지금 부피는 유도량이잖아요. 그쵸? 예,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 부는, 자, 국제 단위계 나왔습니다. 국제 단위계에서의 시간은 여러분들 분을 안 써요. 예, 초를 쓰죠. 예,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B는 지금 이 친구가 어림으로 한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이다. 자, 4번 봅시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달 보조형 전기 자전거와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보기 기억을 보죠.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게 여러분들 산화, 일단 호흡에 여러분들 반응식을 좀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쵸? 호흡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도당이 6개의 산소와 만나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되는 반응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산화가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얘의 산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러분들 6개. 그 다음에 얘의 산소의 개수 몇 개예요? 12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소의 개수가 늘어났다. 산화. 여기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기 기억은 어때요? 정답.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여러분, 배터리. 이것도 여러분 단원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충전된 화학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화학 에너지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전자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 핸드폰. 많이 핸드폰이 나오죠.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뭐 우리가 진동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빛이라는 거는 다 전부 다 배터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일단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소리, 운동, 빛 이렇게 여러분 전환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거는 또 대표적인 화학 에너지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 디귿이 생성될 때 철은 전자를 얻는다라고 되는데 디귿. 붉은색엔 녹이 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간단한 화학식으로 보면 이 철이 녹이 쓰는 거는 녹이 쓴다라는 표현 자체가 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화 처리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녹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산화 처리되고 있다는 건 산화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화는 여러분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잃는다지. 그치? 그래서 4번의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5번 봅시다. 그림 가는 단백질 X에서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를, 그다음에 나는 규산염 광물 Y에서 규산염 사면체가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고 니은은 규소와 산소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볼게요.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연결되는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산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규산염 사면체가 쭉 연결되는데, 우리 규산염 사면체가 연결될 때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산소를 공유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니은은 산소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X와 Y는 각각의 기본 단위체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다. 맞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체에 쭉 연결돼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규산염 사면체라는 기본 단위체가 연결돼서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다. 자, 같이 보죠. 그림은 양파 표피 조각에 물질 A를 떨어뜨리기 전과 떨어뜨린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증류수와 20% 설탕물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이 물질 수송에서 나오는 삼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장액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액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세포 안의 농도와 용액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용액의 농도가 더 진한 거니까, 지금 세포 안에서의 물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고장액의 상황인 거예요. 고장액. 그럼 등장액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등장액. 등장액은 세포 안의 농도와 용액의 농도가 지금 농도가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물의 출입이 없는 게 아니죠?
예,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장액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장액의 상황은 세포 안의 농도와 용액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세포 안의 농도가 더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나오는 물의 양보다 들어가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경우가 저장액에 넣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비교했을 때, 오케이, 지금 평상시, 그러니까 전보다 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빠져나온 물의 양이 더 많은 것처럼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 그치? 고장액에 넣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기 기억.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삼투가 일어났다. 예, 삼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그다음에 니은 이 상황 자체가 고장액에 넣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주어진 후보군이 증류수와 20% 설탕물 중 하나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증류수는 대표적인 저장액이에요. 세포랑 비교할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류수는 될 수가 없고 설탕물이다라고 해야 돼. 우리가 오케이. 20% 설탕물이 고장액이다.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굉장히 높은 확률로 20%의 설탕물은 고장액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세포 안의 농도가 지금 딱 어느 건지 이제 모르잖아. 예,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 설탕물은 내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20% 설탕물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고장액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이제 데이터를 위주로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증류수와 20% 설탕물 중에서는 그 두 개 중에서는 설탕물이 고장액으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장액이다라고 하셔야지 20% 설탕물 고장액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처럼 세워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렇지. 예. 그래서 6번의 정답 몇 번이다?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험 1과 2를 이렇게 비교하실 때 아세트산 수용액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쵸? 예. 산의 특징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2를 보시면 아세트산 수용액에 역시나 탄산칼슘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석회수에 넣고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졌다. 역시나 예.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물론 예, 산에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킨다. 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친절하게 조건을 줬잖아.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억. 원에서 마그네슘은 환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좀 배우시겠지만 뭐 나중이가 아니라 이미 알고 다 넘어오신 거죠. 그렇죠? 예, 금속과 반응할 때 여러분들 산화가 되는 게 금속입니다. 예, 금속과 이제 수용액에 반응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넣어준 금속에서 무조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보기 기억은 틀렸죠. 산화. 지금 그러면 이 수용액에서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냐? 변화가 뭔가 일어나잖아. 무슨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만약 산화환원 반응이 안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속 조각을 넣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수용액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더니 뭔가가 지금 변화가 나타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여러분들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 이산화탄소 정답. 그 다음에 디귿 원에서 아세트산 수용액 대신 묽은 염산으로 실험해도 H 둘 다 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여러분 4번인데 잘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이거 산화환원 좀 약간 심플하게 나왔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반응성 문제예요. 산화환원에서는 이미 반응성 문제까지는 많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미지수를 통한 여러분들 반응성을 구하는 거. 예, 반응성의 대소관계를 구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수용액에다가 금속 조각을 넣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H2 기체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넣어준 금속이 전자를 잃고 그 산수용액에 있는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수용액인데 금속을 넣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조건을 문제에서 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런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수소가 얘보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6모, 9모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고3 수능을 봤을 때 고3 또 3모, 6모, 9모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진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조건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반응을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산수용이랑 만나면 그렇게 좀 외우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러긴 합니다만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 위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자,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섬에 서식하는 핀치종 A의 집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많이 봤던 여러분 자료의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셔야 돼요. 항상 수능이라는 거는 내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능이라는 거는 어쨌든 항상 그 데이터를 위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섬에 가뭄이 발생하여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 많이 말라 죽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뭄이 발생을 하면 부드러운 씨앗보다는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이 좀 더 많이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씨앗을 먹는 A의 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가 그다음에 부리가 작은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해져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뭄이란 게 발생을 하면 일단 부드러운 씨앗보다 단단한 씨앗들이 많아지는데 이 단단한 씨앗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야? 부리가 큰 개체들이라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항상 이런 작업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마지막 정리된 걸 보시면, 가뭄으로 인해 A의 집단에서 부리의 평균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커지겠죠. 네, 그래서 기억. A의 집단에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다. 변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크기를 가진 애들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작아졌다. No, 커졌다. 그 다음에 디귿 가뭄으로 인해 A의 집단에서는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큰 부리를 가진 애들이 점점 많아진 거잖아. 그렇지?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전자기 이제 유도 파트가 있죠. 그 전기 파트가 이제 예전 여러분들 선배 15계정에 비해서는 이 전기 파트가 굉장히 라이트해졌어요. 그 뒤에 되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는 너무 내용이 내가 이전부터 여기 파트에 해당되는 단원의 내용이 문제가 다 이 유형이야. 다 이 유형밖에 못 물어봐.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밖에. 근데 전자기 유도도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냥 좀 아쉽죠. 예, 공부를 이제 조금 더 한 친구 안 한 친구들을 비교할 수 있게 좀 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약간 되게 획일화돼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지금 계속 모의고사마다 학평마다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걸 물어봐요. 전자기 유도가 어떻게 하면 세지는 경우냐? 이걸 알고 있냐 모르는 거냐? 이걸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건 이거죠. 뭐예요? 자석의 세기가 강하거나,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 자체가 강하면 여러분 전자기 유도가 더 강하게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코일의 가문수가 여러분 많거나,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 속도가 더 빠르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면 전자기 유도가 더 강해진다. 이것만 물어본다고. 되게 신기하게 이것만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제가 진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거를 알고 있냐 없냐는 것만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조건을 보죠. 지금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며 자석이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 표와 같이 자석의 속력과 구성만을 달리하여 실험 가나다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코일의 가문수 이거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개만을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또 뭐라고 돼 있어? 자석 한 개의 크기와 세기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럼 자석 한 개를 쓰면 이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두 개를 쓴 경우가 있겠죠. 그쵸? 이 두 개를 쓴 경우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석의 세기가 여기 있는 지금 가나와 다가 다른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기준을 줬으니까 이것부터 해석을 해보죠. 가는 자석을 한 개 썼어요. 근데 속력을 V로 썼어. 그치? 그랬더니 I0가 나온대. 자, 근데 나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자석을 한 개 썼으니까 이제 자석의 세기는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유도 전류가 지금 더 2배로 됐다는 거는 얘가 기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이. 가에서 걸어준 속력 V보단 더 빨랐다라는 거지. 빠르니까 지금 더 유도 전류가 세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도 비교해 보시면 다는 속력을 똑같이 V로 썼어요.
그쵸? 예. 근데 자석을 몇 개 썼어? 2개를 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니은도, 니은도 어떻게 돼요? 니은은 지금 얘보다는 여러분들 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 뒤에 그 보기를 보시면 지금 기억,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아니에요. 전자기 유도의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장이 일정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전자기 유도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V보다 크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들 I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정답 몇 번이다? 9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그림 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나는 태양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맞아요. 태양은 지금 주결성 단계고요.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수소 핵 융합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된 에너지가 쭉 태양 에너지로 오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비합과 헬륨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수소 원자핵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질량 결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응물로 있는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생성물인 하나의 헬륨 원자핵 질량보다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같지 않다고요. 이것도 정확한 풀 반응식을 말씀을 드린다면 수소 원자핵 6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과 2개의 수소 원자핵으로 되는 건데 양쪽의 수소 원자핵 2개가 똑같으니까 지워서 우리가 네트값, 알짜값으로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딕은 나에서 태양전지에 도달하는 빛 에너지 중 일부가 그게 태양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전지 파트, 반도체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반도체나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해서 배우는 건데 반도체 2개를 딱딱 붙여놔요. 불순물 만들어서 2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딱 때려주면 전기가 딱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전지에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대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발전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수준에서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전지. 그러니까 태양 광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료전지입니다. 그 2개는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루는 수업의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이 계정에서 들어간 건데 센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단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단원이랑 약간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이론적인 거 알고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수능에서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올 겁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걸 물어보는 게 이제까지 탐구들이 다 그래. 예, 탐구들이 여러분 선배들은 지금 20문제의 탐구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25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25문제를 보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케이 25문제라는 굉장히 제한된 문항을 보니 통합과학 전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라이트한 단원들은 안 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단원에서는 꼭 한 문제 이상을 내시더라고. 예, 지금 그 여러분 선배들의 탐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접어두셔야 됩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오는데 지금은 좀 많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때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기 중에도 나올 거고 아니면 단독 문제로도 나올 거고. 자, 다음은 자율주행 했죠? 자, 봅시다. 기억은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들 지가 알아서 가는 건데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센서가 있어야죠. 아날로그 오는 신호를 우리가 딱 해서 디지털 신호 해가지고 자기가 따다다닥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센서와 통신 기능 당연히 내장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니은. 지금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한계점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딕은 기억의 상용화에 대한 허용 여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사회적 쟁점의 대표적인 예로 이미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다음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소 X와 Y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 개수 세보세요. 그죠? 11개잖아요. 얘는 나트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요, 전자 1개네요. 얘는 수소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속 X와 그 다음에 염소기체가 반응하면 XCl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누가 몰라요? 이거 뭐예요? NaCl이잖아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지금 Y2, H2와 여러분들 Cl2가 하면 이거 뭐예요? HCl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억, X는 2주기 원소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네, 나트륨은 3주기예요. 그쵸?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니은, XCl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 HCl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 측면에서만 보면 공유결합은 전기전도성이 안 흐른다라고 보통 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서 수용액이라는 건 어쨌든 물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얘네들은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돼서 이온이 되는 순간부터 이 이온이란 존재들이 전하를 굉장히 잘 운반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네, 전기전도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Cl 같은 거 있잖아요. 산과 특히나 이제 산과 다른 염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예, 이온화가 되면 전기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HCl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유결합이지만 대표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있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디귿 YCl은 자 이온결합과 우리가 공유결합, 딱 화학결합은 통합과학에서 딱 이 두 개만 합니다. 선행하신 분들이야 배위결합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딱 화학결합 두 개만 한다고요. 하나가 이온결합, 하나가 공유결합. 그렇죠? 자,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속이 있냐 없냐만 따져주시면 돼요. 금속이 있으면 이온결합, 금속이 없으면 공유결합인데 이 YC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HCl 전부 다 비금속이잖아.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그림 나와 같이 지구와 미지의 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 전에 나왔던 여러분들 그 가이드 문제였나? 아니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면 이 직전 학평이었는지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는데, 지구 표면이랑 X 표면, 지구랑 다른 행성을 비교하면서 거기 각각의 행성에 적용되는 다른 중력 가속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럼 기억을 보시면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무조건이지.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여러분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기는 자유낙하 운동기는 거기에 적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똑같죠. 그 다음에 니은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자 보세요. 중력 가속도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클 테고요. 그렇죠? 그 가속도가 크다라는 것 자체가 가속도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인 거야. 그치? 그걸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중력 가속도도 가속도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크다라는 거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력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이동거리가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3초 갈 동안, 왜냐면 1초마다 뛰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t는 3초가 될 때 어떻게 됐어요? 1초, 2초, 3초가 됐을 때 여기 왔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x의 표면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1초, 2초, 3초일 때 여기 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정답이지. 실제로 우리는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나중 속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속력의 개념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이 이동 거리,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통해서 보면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유낙하니까 어차피 여러분 초기 속도가 없을 거고, 그쵸? 이거 없을 거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결국 시간은 똑같은 시간일 때를 비교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이동거리를 결정지어주는 게 뭐야? 가속도잖아. 그치? 그럼 어디가?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가 더 멀리 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의 속력,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에다가 물체의 운동 시간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수평 방향의 속력,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누구? 가와 나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맨 밑에 있는 걸로 비교하시면 안 되지.
같은 시간대, 우리가 이걸 같은 시간대로 통일을 시켜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확해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거를 해석해보죠. 가를 보시면 지금 3초일 때를 볼게요. 3초일 때 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서 몇 칸 왔어요? 하나, 둘, 세 칸 왔다고요. 그러면 이 세 칸이라는 게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에다가 물체의 운동 시간 3을 곱했을 때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를 보시면 3초일 때 하나, 둘, 세 칸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세 칸일 때 얘도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에다가 3초를 여러분들 곱한 거잖아. 그치? 아이씨,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으면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잘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질 시대 동안 해양생물과의 수 변화와 대멸종 시기를 나는 대멸종 시기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한 시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냐고 되어 있는데 기억의 삼엽충이 멸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여러분들 한참 고생대 중인데요. 그렇죠? 네. 삼엽충은 고생대 대표적인 예로서 고생대가 끝날 때 그 멸종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니은의 대륙 분포이다 라고 되는데 지금 판기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대멸종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외우잖아요. 그쵸?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대멸종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판기아 때문에. 그치? 판기아. 그러니까 니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대멸종 이후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No!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양생물 과인수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A와 B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에너지의 총량은 여러분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총량은 무조건 일정하다. 그거 아셔야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증가한다. No. 일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겠죠.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공급되는 에너지 총량분의, 그쵸? 총 에너지죠. 예. 공급 에너지.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 유용하게 사용되는 일을. 그쵸? 자,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가 지금 둘 다 1000이야. 자, 각각 구해보죠. 지금 A의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가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유용하게 지금 사용된 에너지가 180이잖아. 그쵸? 여기도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라 했으니까 이것도 에너지로 합시다. 1이라고도 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B는요. 똑같이 1000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540을 이랬대.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180과 540의 관계가 3배다라는 거는 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선생님이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게 3배인 게 확 와닿지 않는다. 수학선생님을 좀 바꿔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과학은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쵸? 네,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렇죠. 왜? 내연기관이잖아. 내연기관이고 얘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화석연료는 보통 여러분들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연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연소를 시키면 발생하는 게 뭐야? CO2. 그래서 지금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여러분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다고 이거 왜요? 이거 뭐야? 이거는 왜 폰트가 갑자기 약간 되게 허접해진 느낌이에요. 여기 쨍하다가 왜 여기는 갑자기 이러지? 조교분이 뭐 하다가 잠들었었나? 네. 지금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각각 물에 녹이면 보이죠, 여러분들? 예. 수용액의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건 가설이야. 가설이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 100ml에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을 넣었을 때 보면 온도가 높아진대요. 오케이. 그러면 염화칼슘을 넣었을 때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염화칼슘을 넣었을 때는 오케이. 뭐예요?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왜? 발열이 되니까 지금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열을 내보내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수용액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는 주변에 있는 열을 싹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열.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은 높아졌대요. 그러면 역시 뭐예요? 이거는 발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설은 어떻게 돼요? 안 맞죠? 왜냐면 가설이라는 거는 지금 이 세 개가 다 온도를 높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염화 나트륨은 낮아졌으니까 가설은 여러분 설정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게 기억으로 적절하다. 정답. 그 다음에 니은 염화 나트륨이 누구였죠? 여기 세 개 중에? 가운데 거네요. 예. 그럼 얘는 물에 녹을 때 주변을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 그쵸? 그 다음에 디귿 휴대용 냉각팩은 염화 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반응에서 염화 마그네슘은 이거였잖아. 맞죠? 염화 마그네슘은 발열이었잖아. 그쵸? 근데 냉각팩인데 여러분들 뭐야? 냉각팩인데 와 얘랑 같은 않죠. 냉각팩은 차가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차가워진다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열을 쫙 흡수하는 거거든. 그치? 흡수해서 걔가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출입을 만들 수 있지 않다. 난리 나지 않을까요? 내가 냉각팩, 여름이어서 내가 냉각팩이라고 해서 샀어. 그래서 딱 이제 몸에 붙이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엄청 뜨거워져. 컴플레인 걸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1번이다. 17번. 그림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 순환의 일부를 나는 해수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혼합층과 수온약층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얘가 혼합층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러분들 수온약층이에요.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봅시다. 기억 과정에서, 자, 기억은 해양에 있는 물이 올라가는, 당연히 에너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동하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B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자, 수온약층의 여러분들 특징도 역시나 기억하셔야 돼. 지금 여기가 각각의 권역별로 나오는 단원이거든. 지구 시스템 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권에서 이제 혼합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수온약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심해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위도별로 저위도에서가 나타나는 특징, 뭐가 발달하는지, 그다음에 중위도에서 뭐가 발달하는지, 고위도에서 뭐가 발달, 다 외우셔야 돼. 그치? 지금 여러분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중간 이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껴서 여기 사이에서의 물질 교환, 여러분들 에너지 교환을 다 차단하나. 그치? 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단한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 과정이 일어날수록 자 여러분들 혼합층의 두께, 혼합층에서의 특징도 기억하셔야죠. 혼합층이 여러분들 두께가 두꺼워질 때는 언제? 바람이 세게 불 때예요. 바람이 세게 불 때. 니은은 그냥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혼합층의 두께는 니은 비가 많이 내릴수록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바람의 세기가 세질수록. 그렇죠? 17번의 정답은 1번. 자, 다음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관 A와 B에 각각 3% 과산화수소 15ml를 넣은 후 B에만 감자 조각을 넣고 A와 B에서 기포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H2O2라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이것도 화학 반응식 정확히 쓰죠.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 반응식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 지금 작용하는 게 뭐냐? 카탈레이스라는 거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면 과산화수소가 빠르게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놔두면 분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통합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지금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된 거를 고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포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걸 하면 따지는 선배들이 있어. 아니 과산화수소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분해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포가 발생한다라고 하잖아.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제 카탈레이스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제 기포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걸 한다면 기포가 발생을 하면 카탈레이스가 들어간 경우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 경우, 그렇게 여러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B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있다. 이 기포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보기 기억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 자 보세요.
분해 실험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리액턴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로덕트다라고 했을 때 밑에다 쓸까요 이걸? 이렇게 됐을 때 원래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네, 이거는 효소가 작용하지 않을 때. 근데 이제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낮아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의 에너지 레벨부터 그래프의 꼭대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소가 관여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하얀색으로 표시하는 게 효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B니까 이게 지금 B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어떻게? 작다. 그쵸? 그 다음에 디귿.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3% 과산화수소 15ml를 첨가하면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효소의 무슨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효소가 재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19번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감염병 X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체 검사나 PCR 검사를 이용하여 여러분들 X를 진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가 PCR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핵산을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여 X를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핵산을 이용한다. 맞네요.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을 이용하여 X를 연구할 때 당연히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기별과 지역별과 연령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다 조사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윤리적 원칙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디귿.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의 유행 시기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밑에 있는 데이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간단한 내용이죠. 굉장히 우리가 교과서나 일반적인 문제집을 봤을 때 되게 내용이 라이트한 부분인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문제 통합과학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의 난이도를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단독의 문제로 한다기보다 다른 거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기 하나 정도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지켜보죠. 어쨌든 19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입니다. 20번. 다음은 뭐예요? 이것도 또 깨져 있네요. 여러분들 글씨체가 또 참 이상하네. 어떤 거는 깨져 있고 어떤 거는 안 깨져 있고 그러네. 이건 또 글씨가 또 엄청 크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서로 다른 원소 X와 Y의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X기체 방전관, Y기체 방전관. 방전관이라는 글자 보자마자 우리는 오케이,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빛을 각각 분광기로 관찰하고 두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와 개수를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 별 A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별 A의 대기 구성 원소를 추론하는. 잠시만요. 이거 좀 봐야겠네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집엔 제대로 돼 있죠? 지금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에 대한 데이터는 이거와 관련된 스펙트럼은 둘 다 방출이에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선이 밝은 색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별 A 같은 경우는 선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탐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스펙트럼 방전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니은. 같다는 니은으로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와 Y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봐봐. 문제에서. 그치? 서로 다른 원소 X와 Y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원소마다 여러분들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선의 위치와 개수가 이렇게 다 달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애시당초 서로 다른 원소 X와 Y다 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선의 위치와 개수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같다? No. 그 다음에 디귿.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디귿으로 적절하다라고 되는데 지금 별 A의 대기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야? 선입기라고.
그치. 헬륨의 선이 여기 다 들어있는지, 수소의 선이 다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별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빅뱅과 별 파트에서 이제 스펙트럼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보통에 있는 이제 뭐 별을 어떤 특정 미지의 별이라든가 여기에 구성된 원소들을 얘기할 때 수소와 헬륨은 웬만하면 있습니다. 예, 우주에 워낙 수소와 헬륨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랑 다 같은 맥락이에요. 보통 수소와 헬륨이 다 있긴 하지만 무조건 여러분 단정 지으시면 안 돼. 문제에서 나온 데이터 위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웬만하면 있지만, 그쵸? 아니,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심을 유도하려고 아닌 조건의 데이터를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수능에선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 위주로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좋아요. 20번의 정답은 4번. 자, 21번. 다음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자료이다. 스마트워치는 위치, 걸음, 수,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기 기억 봅시다.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차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스마트워치는 기억으로 센서의 역할은 여러분들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그걸 디지털 신호로 전환시켜 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 정답. 그다음에 디귿. 니은은 순수한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로만 세팅된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들려면 중간중간마다 불순물을 넣어줘야 되고 그 불순물로 여러분들 13조 혹은 15조 같은 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정답. 21번 정답 쉽네요. 2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1984년부터 2023년에 전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는 어느 시기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흡수와 방출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보시면 일단 B가 방출, A가 흡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억 봅시다.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 그냥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그렇죠? Y축이 이산화탄소 농도고 감소 증가를 반복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고요. 그렇죠? 온실기체라는 거는 지구에서 다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B의 값. 자, B는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 걔네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다 결국은 지구에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이때와 그다음에 1990년 이때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온실기체가 두껍다,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지구 에너지가 크다, 그럼 다시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더 커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22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22번 정답은 5번이다. 23번. 그림 가는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수레 A가 정지한 수레 B와 충돌을 후 A는 정지하고 B는 속력 V로 운동하여 벽과 충돌 후 정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고 구간 1과 2는 B가 각각 A와 벽으로부터 받는 B가 각각 A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다. 질량이 M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리에서 여러분들 정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랑 똑같다 했어요. 속도가 0이다라는 걸 대신해서 이 한글 두 글자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1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자, 운동량, 이 충격량, 이거는 무조건 이 세 개의 공식에서 다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거 중에서 지금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 질량이 M이었잖아요. 그쵸? M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죠. 제가 이걸 굳이 쓴 이유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MV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는 정지잖아. 0이지. 근데 얘네들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원래 이제 운동량이냐 충격량은 둘 다 여러분들 방향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개념을 쓰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MV 보기 기억은 정답. 그렇죠? 그리고 A가 MV라는 충격량이 발생을 했으면 B도 무조건 MV라는 충격량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니은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일단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둘 다 질량이 M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이 A랑 충돌할 때는 얘가 처음에 정지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충격량도 MV가 되는 거고 그 MV로 가다가 마지막에 벽에 부딪혀서 뭐가 나왔어요? 정지가 나왔죠. 여기서도의 충격량도 MV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1, 2에서 둘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물어봐. 제가 항상 충격량 모든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격량의 문제는 굉장히 무조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 가지의 공식 중에서 하나로 충격량을 구해. 지금 여기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격량을 구하게끔 했잖아. 그 다음에 뭘 물어봐? 다른 항들을 물어본다고요. 지금 보기 디귿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평균 힘, 이거를 물어본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F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F1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충격량은 MV로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델타 T가 다른 건데 지금 T가 어떻게 해요? 1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에서 그 2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2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누가 커요? 아유, 여러분들, 분자값은 똑같은데 분모값이 작은 얘가 크지.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정답이죠. 23번의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24번입니다.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사 번역 문제예요.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은 이런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전사와 번역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이 지금 디귿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의 2배이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사 번역 문제는 내신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심플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한 단계 진화된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중간에 조건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 기존보다는 조금 더 진화됐다. 그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그럼 차례대로 일단 DNA는 우리가 두 개의 가닥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가닥 중에서 주형 가닥이라는 게 있어요. 주형 가닥은 두 개의 가닥 중에 그 한 가닥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RNA로 전사를 시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써보면 G의 상보적인 결합은 C니까 여기가 C, 그 다음에 타이민의 상대보적인 결합은 A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칸에서 CA가 일단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두 가닥 중에서 RNA의 지금 서열을 보면 여기 CA가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주형 가닥으로 뭘 사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형 가닥이라고요. 그쵸? 이게 주형 가닥이에요. 주형 가닥. 그치? 그러면 나머지도 다 채울 수 있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 서열을 알기 때문에 지금 구아닌의 상보적인 게 C, G,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이민은 아데닌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근데 중요한 건 아데닌은요. 유라실이랑 짝이죠. 유라실이랑.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빈칸이고 여기도 빈칸이고 여기도 빈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 그럼 뭘로 확인하셔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또 올라가 주셔야 돼.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서열 3개가 하나씩으로 잘리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GG에 해당되는 게 B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CU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A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D가 오니까 오케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UCA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UCA니까 그거의 이제 주형 가닥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A가 되겠죠. 그리고 A의 상보적인 거니까 여기는요, 여러분들 타이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TGA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여기는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조건을 활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나에서 니은에서 니은이 어디예요?
여기죠.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요. 사이토신과 사이토신 하나, 구아닌 두 개, 사이토신 또 하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이토신이 두 개, 그 다음에 구아닌이 두 개니까 이들의 합은 여러분들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디귿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 수의 합의 2배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C 플러스 G가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지 지금 2배라는 조건에 지금 부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디귿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디귿이. 아이씨, 어디서부터가 디귿이죠? 여기서부터가 디귿이네요. 여기서부터가. 다시 쓸게요. 여기가 U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 해당되는 것까지가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여기 이 네 개의 염기가 여기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네 개 중에 하나는 유라실로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개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합이 2개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요, 여러분들. 나에 해당되는 게 사이토신과 구아닌 2개가 있는 게 이거 안 되죠? 이건 지금 사이토신 하나밖에 없잖아. 사이토신, 구아닌 이건 3개니까 이것도 안 되죠. 사이토신, 구아닌, 이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안 되죠. 결정이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뭐가 되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CUG밖에 안 됩니다. CUG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CUG에 해당되는 거를 역으로 가보면 여기는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이 되는 거고 그거에 또 여기 상보적인 걸로 가보면 여기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인 것까지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CUG라는 코돈이니까 여기는 오케이, C가 되겠죠. 자, 그럼 보기 기억. 기억의 염기서열은 이거는 그냥 틀린 거야. 왜 그냥 틀렸냐면 따져볼 필요 없어. DNA는 유라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기억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니은. 가는 A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요. A. 정답.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구아닌의 수는 유라실의 수와 같다. 자, 구아닌은 하나, 유라실은 2개. 안 같네요. 아이코. 자, 그러니까 24번의 정답 몇 번이다?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탄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거 중화반응 문제고요. 중화반응이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화학에서도 일반 선택이 나오는지 진로 선택이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좀 이제 어려운 단원에 속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스킬로 이제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스킬로 풀면 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그렇죠? 그런 거는 나중 가서 연습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풀이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기초가 여러분들 다져져 있지 않으면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죠. 왜냐하면 내가 스킬이란 걸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제 이 스킬의 굉장한 맹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출제자가 굉장히 약간 기본 원칙적인 거에서 약간 꼴대 이 스킬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두두둑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잘 하신 다음에 나중 가서 스킬 적용하는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경우냐? 전혀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수는 결국 중화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더 많은지 OH 마이너스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액성이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산성, 중성, 염기성. 그렇죠? 그런 이제 이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농도와 부피의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부피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렇죠? 이건 주어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문제 난도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만약 이 H 산과 염기의 여러분들 농도가 같다 라고 한다면 부피가 같은 시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 중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부피가 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염기성이 나왔잖아. 나아가. BTB가 파란색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도가 다른 경우예요. 근데 농도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데이터도 없어. 보통은 이제 문제 난이도가 좀 쉽다 그러면 중화점에 대한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중화점에 대한 데이터를 줘서 이제 우리가 뭐 최소 공배수 같은 걸 통해 이제 우리가 농도를 구한 다음에 농도의 비를 구한 다음에 계산해서 개수 구하고 쭉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문제죠.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임의의 농도 A와 B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 공식을 썼잖아요. 우리는 가, 나, 다의 상황에서 각각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부피는 주어져 있고 농도를 우리가 임의로 설정했으니까 어떻게 돼? 저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중화 반응을 이제 쭉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보죠.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시면 지금 우리는 네 가지 이온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공식으로 인해서 농도 곱하기 부피만 해주시면 된다고. 여기는 25A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25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돼요? 5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B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중화 반응이다라는 걸 하게 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중화 반응이잖아요. 그렇게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BTB 용액이 노란색인 걸로 보면 아, 오케이. 다 반응하고 나서 얘네는 뭐야? 산성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산성이다라는 거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알짜 이온들 중에서 누가 남는다는 거야? H 플러스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25A에서 얼만큼이 남게 되는 거예요? 원래 25A만큼 있었는데 OH 마이너스의 개수만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25A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5B가 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모든 이온의 수가 5n이 돼.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값이 5n이다 라는 건데 다 없어지잖아요. 뭐가 없어져요? 5b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50a가 5n이다. 그 말은 a가 여러분 뭐예요? 10분의 1n이다 라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농도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 A가 10분의 1n이다 라는 여러분들 농도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구했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많이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죠. 나다 뭐 다 나와 있는데 나를 보시면 똑같이 곱해요. 자, 여기는 15A, 그 다음에 여기도 15A,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5B, 그 다음에 15B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끝나고 나서 염기성인 건 알겠어. 그쵸? 염기성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얘 없어지고 15A에다가 15B, 그 다음에 15B 마이너스 15A만큼이 남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에서처럼 A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B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 이온의 수 XN을 여러분들 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 저기 미지수잖아요. 그쵸? 그럼 뭘 하셔야 돼? 다를 다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다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는 여기 액성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네. 그쵸? 안 나와 있다고요. 그쵸? 근데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쵸? 뭐냐면 HCl과 NaOH가 여러분들 부피가 같은 상황에서도 뭐가 돼 있어요? 두 개를 섞으면 염기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15mm가 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5mm만 더 증가한 상황이면 지금 3보다 염기의 지금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한 게 더 크잖아.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되게 염기성이 되겠죠. 산과 염기의 부피가 같은 상황에서도 염기성인데 지금 염기의 부피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잖아, 산보다. 당연히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를 볼게요. 자, 다를 보시면 지금 20A, 그 다음에 여기가 20A, 그 다음에 여기는 30B가 되는 거죠. 30B, 그 다음에 30B가 되는 건데 중화 반응을 시키고 나서의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20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B가 되는 거고 여기는 30B-20A만큼이 남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다 더한 값들이 몇이 돼요? 12N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20A가 없어지니까 지금 60B가 그렇죠? 네, 60B가 12N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몇이다 나오는 거예요. 5분의 1N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A라는 건 10분의 1N이고 여기는 B는 5분의 1N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X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거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5a는 없어지고 여기가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30b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b를 구했잖아. 그쵸? b는 5분의 1이라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6n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x는 6n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요. 파란색이라는 거 아까 구했고요. 그 다음에 딕은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각각의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생성되는 물의 양이 얼만큼 더 많냐. 왜냐하면 결국은 물이 생성된다는 거가 중화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H 플러스 OH-가 1대1로 반응을 하면서 이제 물을 생성하는 게 중화 반응이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중화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통해서 온도가 중화열이 얼만큼 더 많이 나왔겠구나. 두 개 중에서. 그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에서는 없어지는 OH,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의 산성이니까 없어지는 OH-의 개수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생성되는 물 분자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H 플러스의 개수만큼이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생성되는 물 분자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가에서는 얘의 개수만큼이 H2O니까 H2O는 몇 개? B는 몇이에요?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1N이죠. H2O가 1N만큼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게 지금 생성되는 H2O의 개수잖아요. 그쵸? H2O는 지금 A는 몇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1.5N이다. 그쵸? 자,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물이 더 많이 생성된 건 나니까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아니요. 나가 높다. 그러니까 25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자, 모든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 제가 이번 문제를 다 보면서 느낀 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이제 학평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등급 여러분들도 뭐 이제 예상 등급이나 등급 같은 걸 다 보셔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등급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까먹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통합과학에 왜냐하면 이걸 시험 본 시점이 통합과학이라는 내신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통합과학 원내에 해당되는 것들은 훨씬 더 오래전에 보고 지금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수능 볼 때는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이제 리마인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 보는 그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낌상, 이제 지금의 느낌상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단원을 다 알고 가야겠다. 수능 보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알고 가야겠다라는 거고, 문제가 지금 여기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진화가 됐으나 조금 더 진화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색깔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여러분들 6모, 그 다음에 또 9모, 그 다음에 11월에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나오는 그런 이제 학평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이제 이 수능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건지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 굉장히 난이도가 더 올라가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라이트하게 이제 준비를 해도 될 건지는 좀 앞으로의 추세를 봐야 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예전에 비해서 문제가 좀 더 진화가 된 느낌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행동들은 나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2학년이시니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몇 학년인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1, 2학년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고3 분들이나 재수생분들이 보고 계실 때는 여러분들 계속 정리해 나가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게 이번 시험에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통합과학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지금 당장에 이 시험을 고2 분들이 지금 3월 시점에 봤을 때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